지금 전기차 판매가 뭐 끊겼다거나 줄어들었다거나 이거하고 전혀 거리가 멀거든요. 예, 근데 일부에서는 전기차 뭐 수요가 뭐 줄어든 것처럼 자꾸 오해를 하거나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다. 자, 전기차 판매가 둔화되면 사실 배터리 시장도 좀 정체된 게 좀 있잖아요. 그런 것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전기차 판매 어쨌든 사람들 요즘에 시원찮으니까 전기차 관련된 회사도 별 안 좋고 주가가 테슬라도 뭐 안 좋고 이제 2차전지도 영향 받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제가 말씀드린 캐즘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이른바 이제 얼리 어답터들 시장에서 지금까지는 사실 전기차 시장이 뭐 상대적으로 조금 고가를 지불하더라도 전기차를 일찍 타고 싶은 그런 이제 중상층 이상의 그런 이제 소비자들이 주로 이제 샀잖아요. 네. 근데 그 단계를 벗어나서 이제 이른바 볼륨 시장이라고 하는 중저가 시장으로 이제 넓혀 가려고 하면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는 거기에 맞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스펙과 또 디자인을 갖춘 그런 이제 전기차 라인업들이 쭉 쏟아져 나야 되는데 아직 그걸 잘 못 맞춰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얼리 어답트 시장 또 뭐 당장으로 보자면 조금 이제 고급 전기차 조금 이제 단가가 나가는 그런 전기차 시장에서 이제는 이제 중저가 보급형 시장으로 이제 넘어가기 전까지 그 수요의 정체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그러니까 중저가 시장으로 건너가기에 충분한 어떤 라인업이나 또는 어떤 가격대의 자동차가 생산되지는 못한 단계에서 이른바 이제 좀 고가 자동차 시장의 구매층은 웬만큼 이제 일단 구매를 한 상태. 그 다음에 보니 일시적으로 이제 어떤 그 수요 공백기가 조금 찾아오는 이런 구간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사실 여기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캐즘이라고 하면 수요가 확 없어지는 느낌 같은 게 들잖아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언론 기사도 잘 보면 그냥 성장성 둔화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수요가 줄어든 것처럼 판매가 줄어든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기사들이 종종 나오는데 그거 절대 아니거든요. 지금도 뭐 중국 전기차 시장도 그렇고 글로벌 시장도 그렇고 지금 올해 1월, 2월에 평균적인 성장률이 30% 정도 돼요. 근데 한 해 30% 성장하는 시장이 잘 있나요? 그러니까 성장성이 둔화됐다고 하는데 그렇거든요. 그리고 뭐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또 이야기하니까 지난해 연말에 이제 세제 혜택 줬던 것들의 이제 그 수요 절벽 현상이 지난해 1, 2월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이제 올라온 거라서 뭐 크게 인상적인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애널도 있던데 전통적으로 1, 2월에는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뭐 비수기인 측면도 있고 한편으로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보면 보조금 혜택에서 IRA 보조금 세제 혜택을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새로 이제 그 지난 연말에 그 세부 규정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 규정이 본격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면서 그러니까 IRA 세제 혜택을 지난해까지 받다가 확 줄어들었거든요. 그 지난해까지 40몇 종이었다가 올해 17종인가 연초에 그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어쨌거나 전년 동기 대비로 해서 미국 전기차 시장이 수십 % 이상 성장했거든요. 근데 지금 전기차 그 IRA 세제 혜택 차종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미국 같은 데가 되게 중요한 게 금리에 되게 민감한데 자동차 할부로 많이 사잖아요. 그러면 지금 워낙 고금리 상태인데도 이랬는데 이제 앞으로 올해는 금리가 상대적으로 이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대부분 하락한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반영해서 이제 자동차 할부 금리도 내려가겠죠. 그럼 할부 금리 내려가면 자동차의 어떤 이른바 유효 수요, 할부를 이용하고 유효 수요는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까도 이제 하반기에 가면 본격적으로 다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금리하고도 사실 결부가 돼 있습니다. 금리 수준하고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성장성이 일시적으로 둔화된 건 맞지만 뭐 지금 전기차 판매가 뭐 끊겼다거나 줄어들었다거나 이거하고 전혀 거리가 멀거든요. 근데 일부에서는 심지어 언론사조차도 그런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고 많은 잘못 알고 있는 잘 모르는 투자자들이 자꾸 뭐 전기차 뭐 수요가 뭐 줄어든 것처럼 자꾸 오해를 하거나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다. 일단 그런 오해부터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IRA 얘기해 주셔서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물론 뭐 나중에 가봐면 뭐 바이든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트럼프가 실제로 대통령에 당선되면 뭐 신재생산은 조금 이제 반대되는 쪽을 많이 하시려고 하는 분이니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는 당연히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물론 당선 안 되는 거는 이제 그거는 안 되는 거니까 내버려 두고 어쨌든 된다면요. 일정한 영향
영향이 당연히 있겠죠. 네. 예. 근데 이제 질문의 전제부터 제가 조금은 제 입장에서 좀 수정을 하고 싶은 게 네. 일반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많이들 보는 것 같은데 요즘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다시 분위기 좀 달라졌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전 반반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네. 최근 뭐 지금 오늘 이 방송 기준으로 오늘 날짜가 몇일인가 3월 11일이죠. 오늘 3월 11일입니다. 3월 11일 기준으로 해서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 미국에서 이제 여론조사 6개 진행된 거는 3개는 트럼프가 앞서고 3개는 바이든이 앞서는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어쩌면 되게 이제 그냥 여전히 그 오차 범위 내에서 되게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고요. 추세로 보면 바이든이 뒤쳐져 있다가 올라오는 거죠. 올라오고 있다, 네. 다시. 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이럴 가능성이 높다고 봤어요. 왜 그렇게 보냐 하면 바이든은 사실 현역 대통령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그냥 이건 이제 중임제를 택하는 미국 이 대선 구조에서는 기본적으로 현역 대통령이 포기 의사가 없는 한 그냥 그 현역 대통령이 다시 재선에 도전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네. 그럼 민주당 쪽은 후보가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럼 새로울 게 없죠. 네. 이른바 이제 컨벤션 효과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제 공화당 쪽은 트럼프가 한 텀을 쉬고 재도전하는 거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제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재도전하는 거다 보니 이른바 이제 그 뭐 전당대회 하기 전에 또는 뭐 이제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어쨌거나 이제 주목도가 높아지죠.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바이든은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못 하는데 트럼프는 어쨌거나 이제 이른바 대여 강공, 그 스탠스들을 각 후보가 이제 펼치면서 어필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은 방어를 충분히 못하는 상황에서 또는 공격을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공화당 쪽 후보들이 주목받는 단계인 거죠. 그렇게 받아온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양쪽이 거의 다 뭐 공화당은 트럼프, 뭐 민주당은 이제 뭐 바이든으로 이미 이제 굳어진 상황에서 이제는 다시 이제 그 전열을 정비해서 본격적인 이제 선거전에 들어가는 국면인데 이 단계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3대3 호각지수로 나오는 거고요. 가면 갈수록 저는 바이든이 다시 불쌍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건 뭐 제 희망.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더 유리한 부분도 있는 건가요? 뭐 현직 대통령이어서 꼭 유리하다기보다는 둘 다 약점이 있어요. 저는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는 꼭 뭐 2차 전지 투자와 관련해서가 아니라 뭐 개인적으로 사실 뭐 저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를 더 선호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보면 너무 노쇠해갖고 좀 우리도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너무 노쇠한 사람이 나오면 좀 저 사람이 건강하게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생기잖아요. 네. 미국 유권자들 지금 그렇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그런 약점도 있고 또 뭐 신선한 이미지 전혀 사실 좀 떨어지죠. 그리고 어쨌거나 중동 문제라든지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를 이렇게 뭐 깔끔하게 잘 처리한 대통령으로 인식되진 않기 때문에 그런 약점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특히 그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 이런 쪽이 좀 예전 비하면 좀 이렇게 로열티, 충성도가 좀 약해져 있는 상태고요. 근데 트럼프도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트럼프도 이렇게 선거 자금 모금하는 걸 보면 지난번 저 대선 치를 때에 비해서 선거 자금이 한 70% 정도밖에 안 모인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는 지금 뭐 그게 뭐 5천억 넘는 그 손해배상 판결도 받았잖아요. 그 뭐 그런 상태.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우리랑 뭐 사실 비슷한데 미국에서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결국 선거라는 게 조직하고 자금 이게 이제 결국 가장 중요한 그 선거를 치르는 그 자원인데 일단 자금 측면에서 바이든이 모금액이 훨씬 앞서고요. 트럼프는 되게 약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지난 어떤 그 펀드레이징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지난 대선 치를 때에 비해서 지금 충성도가 약해진 게 보인다. 트럼프 지지자들 중에서도. 그보다 이제 막판까지 경선했던 니키 헤일리라는 여성 경선 후보가 보통은 이제 그 경선 치르고 나면 그 상대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을 하거든요. 그렇죠. 안 해요. 트럼프는 지지할 수 없다, 뭐 그런 건가요? 뭐 그런 느낌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니키 헤일리를 대강성으로 지지했던 공화당 유권자들이 지지를 하겠냐는 거죠. 지지하기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양쪽이 다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꾸 뭐 트럼프가 될 것처럼 보는 언론들이 많던데 국내에서 저는 그거는 조금 열어두고 여전히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뭐 전제가 좀 길었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사실은 뭐 그 학부
때 그 정치 외교학을 했고 또 미국에 가서 유학할 때도 사실은 정확하게는 그 비즈니스 가버먼트 릴레이션십이라는 걸 공부했기 때문에 대한 공공제약 네. 정치학 석사셨죠. 공공 정책을 공부하는데 그 세부 내용이 사실 비즈니스 가버먼트 릴레이션십이라고 이른바 정치 경제학 쪽에 좀 가깝기 때문에 이런 정부나 선거 제도 이런 쪽에도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제가. 그래서 제가 그냥 뭐 대충 어중이 떠중이라도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상당히 좀 근거 있게 제가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좀 이런 부분도 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원래 주신 질문에 이제야 답을 하자면 트럼프가 돼도 결론적으로는 저는 크게 변하지는 않는다라는 게 기본적인 제 생각이고요. 왜 크게 변하지 않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트럼프가 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반중국 스탠스로 갈 수밖에 없고 반중국 스탠스를 시작한 게 사실 트럼프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트럼프가 더 강해요. 반중국 스탠스는. 예. 그런데 IRA라는 게 사실은 미국의 이제 한편으로는 뭐 원래 법 이름 자체는 Inflation Reduction Act라고 해서 이제 인플레 감축법이잖아요.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결국은 각종 세액 공제 혜택이라든지 어떤 뭐 이 정부 부양책 이런 것들이 전략 산업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반도체하고 전기차 산업과 연결되어 있는 밸류체인 이걸 이제 키우겠다. 근데 이 목표가 뭐냐? 중국을 따돌리겠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상하이 양원이 다 합의해서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전기차 공장이든 2차 전지 배터리 공장이든 그 다음에 이제 IRA 세제 혜택을 받는 뭐 풍력이나 태양광 관련한 그런 산업 기업들이 거의 60% 이상 공화당 주에 있어요. 그러면 공화당 주에 그렇게 많은 투자가 돼서 뭐 경기가 활성화됐고 일자리가 늘어났는데 그걸 트럼프가 됐다고 해서 걷어찰 수 있을까? 어렵다는 거죠. 그게 지정학적 알파라는 책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게 정치인들의 어떤 정치적 선호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어떤 물질적 제약, 구조적 제약이라는 거거든요. 정치인들이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뭐 정말 자기 선호는 뭐 전기차 흐름을 거꾸로 돌리고 싶다 하더라도 이걸 이제 미국의 유권자들이 전기차를 선호하는 사람이 이미 훨씬 많고 거기에 심지어 공화당 지지하는 주에 이 전기차 밸류체인 그 산업들이 들어와서 경기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판을 걷어차는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자기의 정치적 선호는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물질적 제약, 구조적인 제약 때문에 못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미국은 우리가 같은 대통령제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은 뭐 제왕적 대통령제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미국은 실제로 정말 상권 분립이 돼 있는 대통령제거든요. 그래서 의회의 권한이 되게 강합니다. 그 바이든이 IRA 법안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 IRA 당초 규모보다 훨씬 대폭 축소하고 조면친 상원의원 그거 한 사람 설득하느라고. 예, 거기에 온갖 이제 뭐 당근책을 주면서 그렇게 달래서 겨우겨우 통과시켰잖아요. 그 한 사람이 알밖에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설득하느라고 그렇게 지체되고 그 규모도 대폭 줄였던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는데 지금 트럼프가 됐다. 그 상하 양원이 합동으로 통과시켰다. 근데 지금 정치적으로 상하원 양쪽을 다 장악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걸 다시 뒤집는 법안을 통과시킨다? 못합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실제로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하면, 트럼프 일기 때, 오바마 행정부 때 그 실시됐던 오바마 케어라고 이제 뭐 의료보험제도가 있어요. 의료보험제도가 있는데, 그걸 폐지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폐지 못했어요. 심지어 그때 상하원 다 장악한 상태에서도 폐지를 못했거든요. 왜 못했냐? 그 오바마 케어에 대한 여론의 지지도가 60% 육박했거든요. 그렇게 인기를 얻으니까, 아니 그걸 폐지하면 정치 자충수죠. 그러니까 못한다니까요. 그렇게 공약까지 다 내걸었는데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오바마 행정부 때 입안했던 뭐 풍력 태양광 발전에 대한 그 세액공제 혜택 그거 트럼프 행정부 때 오히려 더 강화했어요. 더 연장했어요. 왜냐하면 공화당의 그 의원들 자기 지역구에 유리한 산업인데 그 혜택을 더 주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연장했어요. 폐지하기는커녕.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그 내세우는 것은 레토릭일 가능성이 높고 그 정치적으로 자극하기 위한 레토릭일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는 이 양반이 집권하면 물론 뭐 이럴 수는 있죠.
뭐 형식적으로는 뭔가 이제 좀 행정 명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대통령이 건드릴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보완적으로 뭔가 조금 손을 일부 댈 수는 있겠지만 네. 큰 틀은 허물기 어차피 힘들고요. 또 그런 거 약간 손대서 바이든의 업적이 아닌 자기 버전의 어떤 그 정책을 내놓을 수도 있죠. 어쩌면 더 강하게. 그래서 트럼프 리스크는 저는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미중 패권 전쟁은 K 배터리에게는 긍정적인 건가요? 아, 그건 너무나 당연하게 긍정적이죠. 이게 제가 좀 뭐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굉장히 좀 답답한 부분인데 그 한국 국내 애널리스트들이 워낙 이제 뭐 IRA 그 법안이라든지 또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이제 저 미중 간의 경제 블록화 현상이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또 결국 뭐 중국 배터리 업체들이 워낙 뭐 잘 나갈 거다 뭐 한국 배터리 업체들의 뭐 경쟁력이 뭐 이렇게 뭐 약하다 이런 식의 자꾸 이야기를 해서 네. 그걸 잘 간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미중 패권 전쟁에서 적어도 한국 배터리 산업은 어마어마한 수혜를 보는 겁니다. 네. IRA 세제 혜택이 그 대표적이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이라고 돼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반중 정서, 협중 정서가 되게 강하거든요. 이거는 퓨 리서치 센터라는 데서 이제 매년 조사하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조사하는 서베이를 보면 최근 몇 년 동안 협중 정서가 지속적으로 높아져요. 그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은 뭐 그래서 공화 양당 지지자 어느 쪽도 다 뭐 반중 정서가 되게 80% 이상으로 강하지만 그게 유럽, 인도, 동남아, 뭐 남미, 일본 뭐 이런 나라 어떤 나라를 가리지 않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반중 협중 정서가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뭐 미중 패권 전쟁이라고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경제 블록화 현상이 생기는데 EU 간에 또는 뭐 북미 간에 이런 따로 이제 경제 블록화 현상이 생기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큰 틀에서 보면 중국 포위 경제망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국을 왕따시키는 경제 블록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IRA가 대표적이지만 유럽이 이제 뭐 이른바 그 CRMA법이라고 하는 뭐 그다음에 이제 각종 환경 뭐 노동 복지 규제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종의 이제 비관세 장벽처럼 중국 업체들이 진출하기 되게 힘들게 만들어 놓거든요. 그리고 그 지난해 이제 그 조사를 시작한 그 반보조금 조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 정부가 과도하게 이제 보조금을 줘서 싸게 뭐 전기차나 이제 뭐 저 배터리를 싸게 이제 그 덤핑 수출하고 있다. 뭐 그래서 이제 징벌적인 상계 가능세를 물리는 이런 그런 조치들을 이제 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중국 업체들의 그런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이거든요. 왜 그렇게 하냐? 일단 태양광 발전 이런 산업에서 워낙 이제 그때의 경험 때문에 각국 산업들이 이제 큰 타격을 받았던 게 사실이고 그때 이제 학습이 돼 있는 거죠. 또 하나는 태양광이나 이런 산업과는 다르게 배터리 산업이라는 건 그 한 나라의 새로운 에너지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거는 정말 너무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산업만큼은 중국의 그런 덤핑 공세에 당하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대부분 국가 또는 권역의 이제 어떤 합의된 컨센서스에 가깝다라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가장 유력한 파트너가 어디냐? 한국인 거죠. 미국이 아닌 EU도 중국을 좀 견제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네. 그래서 뭐 아까 이제 저 전기차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전기차라는 게 사실은 중국이 유럽에 수출하는 배터리의 그 대부분이 사실 중국이 그 인수하거나 지분을 가진 유럽계 완성차 업체들의 이제 중국 생산 물량에 탑재된 배터리가 수입이 되면서 그게 이제 저 유럽 쪽에 많이 이제 배터리 점유율을 높이는 그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볼보 산하의 이제 폴스타 뭐 그다음에 이제 벤츠 또 뭐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영국에 이제 과거에 꽤 유명했던 브랜드인 MG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중국 상하이 기차가 이제 인수한 업체인데 뭐 그런 이제 업체들 그 다음에 중국에서 이제 뭐 생산된 테슬라,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중국에 이제 그 배터리를 싣고 유럽으로 수출되는 건 모델이거든요. 그게 반보조금 조사를 한다는 게 뭐겠어요, 그러면? 전기차 생산 원가의 40%를 배터리가 차지하는데. 그게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가 사실은 배터리 탑재율을 떨어뜨린 거고요. 그 다음에 저 프랑스가 대표적인데 이른바 앞으로 이제 리사이클링 규정을 점점 강화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중국이 주력으로 하는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을 거의 못해요. 지금 중국 내에서는 대부분 땅에 파묻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리사이클링 하는 그 비용을 해소할 정도로 거기서 나오는 광물의 가치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생산할 때는 그런 비용 부담 없이 했는데 유럽에서 할 때는 이제 전량 다 이제 리사이클링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해소해서 리사이클링 한다. 그 경우에는 사실 이제 해소하는 그 금속의 광물의 어떤 가치에 비해서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예, 중국의 이제 가격 경쟁력이 없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이제 사실은 그 우리보다는 어떤 자동화라든지 공정 기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뭐 중국 1등 업체인 CATL은 웬만큼 그래도 올라와 있지만 CATL도 우리 업체들 비하면 떨어져 있고요. 그런데 이제 중국 정부의 이제 보조금을 받아서 뭐 약간 인해 전술처럼 그렇게 막 싸게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그게 남의 땅에 가면 유럽 같으면 그 환경 규제라든지 노동 규제 이런 거 다 지켜가면서 중국의 땅에서 만들 때처럼 싸게 만들 수 있냐? 못 만듭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나마 조금 한국 배터리보다 싸게 만든다 하더라도 마진이 안 남아요, 결국. 그러면 우리가 그 기업을 평가할 때 삼성, 예를 들어 스마트폰 판매 대수에서 삼성이나 애플이나 큰 차이 없는데 왜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은 어마어마한 수익도 내고 평가를 받는데 삼성전자는 못 그러잖아요. 영업이익이 다른. 예, 영업이익이 너무 작아서 그렇거든요. 애플은 영업이익을 충분히 많이 내고 그런 상태로 갈 거라는 거죠.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예, 한국이 뭐 미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한국 업체들이 훨씬 높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은 지금 중국의 전략은 이렇죠. 일단 중국의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은 이미 한 35%를 넘었었기 때문에 향후 뭐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개 그 폭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어 있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해 경우에도 한 8%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전기차 침투율이. 그럼 이 시장이 100%까지 가야 되니까 많이 커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IRA로 막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나마 이제 유럽 시장을 공략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막 그 유럽 쪽에 이제 캐파 정책을 막 하고 하는데 유럽 쪽도 뭐 CRMA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각종 환경 노동 규제 때문에 생산 캐파 구축 비용도 많이 들고 인건비도 많이 드는데 그다음에 공정 기술은 우리보다 이제 떨어지고 그럼 수율 잡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러면 마진이 안 생겨요. 어쨌거나 이제 중국은 그나마 이제 미국보다는 유럽을 공략하기가 쉬워서 이제 열심히 그쪽으로 공략은 하는데 그 마진이 안 남는 장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업의 성장성 관점에서 볼 때 한국 업체한테 잽이 안 되죠. 더구나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그 이제 급하게 가다 보니 그 공정 기술을 고도화하는 데는 아직 그렇게 많은 투자를 못 했어요. 최대한 이제 그냥 기존 장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최대한 빠른 기간 안에 싸게 짓는 걸 중심으로 이제 그 생산 캐파를 구축했는데 그 25년, 26년 거치면서 이제 빅뱅 폭발이 일어나고 IRA 세제 혜택을 받게 되면 그 한국 배터리 셀 업체들이 이제 돈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 여유를 가지고 그 공정 기술 고도화에 놨으면 이거는 진짜 중국 업체가 따라오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쨌거나 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제조업 생산 역량이 중국보다 뛰어나잖아요. 그게 근데 지금은 이게 반도체나 뭐 디스플레이 쪽에서 우리가 뛰어난 그 기술들이 이게 2차 전지 생산 캐파 구축하는 데는 충분히 적용이 못 됐거든요. 근데 앞으로 가면 공정기술 고도화하는 쪽으로 가면 이걸 이제 적용해요. 그러면 전체 제조업 수준만큼 격차가 나는 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더구나 그게 다른 나라 땅에 가서 이렇게 생산 캐파를 진다. 그럼 그 격차는 예,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예. 중국 배터리 그 경쟁력은 가면 갈수록 그 격차가 벌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